사연 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손 좀 보시겠습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손바닥엔 가죽보다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이 손으로 4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의 찬 공기를 마시며 남들이 꺼리는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한겨울 칼바람 맞으며 고층 빌딩 외벽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 내 자식 재원이놈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요. 아내를 일찍 보낸 터라 자식놈 끼니 걸을까봐 저는 새벽에 나가면서도 아들놈 도시락은 꼭 제 손으로 싸서 보냈습니다. 뜨거운 밥 아래 제 눈물이 섞여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성에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연예인 뺨치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숙제를 끝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대요. 요즘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딨어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평생 살던 낡은 단독주택을 팔고 그동안 모은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서울 강남 근처의 넓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줬습니다. 그래,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나는 방 한 칸이면 족하다. 그렇게 저는 자발적으로 그 집의 식구가 아닌 객식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그 아이는 제가 알던 참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 올린 그 조신한 미소는 가면이었고 그 뒤엔 차가운 얼음 송곳이 숨겨져 있었죠. 아버님, 제가 청소기 돌릴 때는 제발 거실에 나오지 마세요. 발바닥에서 흙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2번 일해야 하잖아요. 며느리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는 꼭 탈취제를 뿌려대며 코를 막았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들놈요? 그놈은 제 처가 제게 모욕을 줄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좀 깔끔해서 그래요. 이해 좀 하세요. 이해라니요.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내 자식 놈 눈치를 보며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살. 그게 제 노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자기 친정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이더군요. 갈비 냄새가 진동하고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배가 고파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갔더니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질색하며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나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친정 식구들 아직 식사 중이잖아요. 아버님, 그 낡은 내복 차림으로 나오시면 제가 뭐가 돼요? 그냥 방에서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남은 음식 좀 챙겨드릴 테니까요. 남은 음식이라니. 짐승도 아니고 이 집의 주인인 나에게 남은 음식이나 먹으라는 그 말.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에 들려온 대화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그 친정 엄마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걱정 마. 그 영감탱이 이제 곧 요양원 보낼 거야. 재원 오빠도 이미 동의했어. 지금 시골 땅 상속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실행할 거야. 그 땅 보상금이 30억이라는데 그거 받으면 우리 강남에 아파트 분양받을 거야. 그 영감님은 그냥 공기 좋은 시골 병원에 계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겠어? 크크크. 그 웃음소리.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저런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제 아들놈은 옆에서 수진아, 그래도 아버지가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라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선 어쩔 수 없지. 라며 며느리의 손을 잡더군요. 저는 그날 밤 제 가슴 속에 있던 부모라는 이름의 항아리를 망치로 깨부쉈습니다. 오냐, 너희가 나를 인간으로 안 본다면 나도 너희를 자식으로 보지 않겠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모의는 고스란히 제 휴대폰에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은 밥상 앞에 앉아 웃으며 말했죠. 수진아, 내가 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다. 내가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저기 시골에 있는 땅을 이제 너희한테 넘겨주려 한다. 거기가 요즘 개발된다면서 너희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냐. 며느리의 눈이 뒤집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에 생기가 돌더군요. 어머, 아버님, 정말요? 아이고, 역시 우리 아버님밖에 없네. 재원 오빠, 들었어? 아버님이 땅 주신대.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 가습기를 설치하고 매일 아침 전복죽을 쑤어왔습니다.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아버님, 고생 많으셨죠? 제가 진심으로 아버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더 해봐라. 계속 연기해봐. 저는 아들놈에게도 말했습니다. 재원아, 세무사 좀 알아봐라. 증여세 안 나오게 잘 처리해서 너희 이름으로 딱 올려줄 테니까. 아들놈은 신이 나서 발을 구르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제 팔짱을 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번에 땅도 통 크게 물려주신다잖아요. 저는 그들이 주는 가짜 효도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비싼 보약도 얻어먹고 며느리가 사주는 명품 옷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제가 향한 곳은 등기소가 아니라 제가 신뢰하는 오랜 친구의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드디어 땅을 넘기기로 한 날, 며느리는 일찍부터 일어나 저를 채근했습니다. 아버님, 서류 다 챙기셨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일부러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시내의 아주 화려한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까지 다 모여 있더군요. 그들은 이미 샴페인을 따고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의 남동생은 제게 형님이라 부르며 아양을 떨었고 장모라는 여자는 제 손을 잡으며 사돈어른, 정말 대단한 결심하셨어요. 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전 재산인 시골 땅 3,000평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더군요. 아버님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님 멋지다. 저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며느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며느리는 환희에 찬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땅 문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재단 기부 확약서와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아버님,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의 휴대폰을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영감탱이 요양원에 쳐넣어버릴 거야. 땅만 받으면 바로 이혼할 거야. 연회장에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장례식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고 아들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요양원 알아본다고 했지? 나도 알아봤단다. 네가 살고 있는 이 강남 아파트, 내일 자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전세금 반환 신청했다. 그 돈은 내가 다 찾아갈 거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니까.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그럼 어디로 가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털어냈습니다. 어디로 가긴 네가 말한 그 공기 좋은 시골 병원 근처의 달방이라도 알아봐야지. 아, 그리고 아들아, 너도 똑똑히 들어라. 너는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키웠는데 너는 짐승이 되었구나. 부모를 등쳐먹으려던 놈들이 무슨 땅을 바라고 무슨 행복을 바라냐? 저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갈했습니다. 이 음식값은 제가 냅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비싼 수업료치고는 저렴하니까요. 자, 편하게들 드세요.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사돈댁 어르신들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딸이 가져올 복권 같은 땅 소식에 잠시 들떴던 것 뿐이겠지요.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야 그들이 변명이라도 할 텐데 제가 너무나 담담하게 기부 서리를 내밀고 돌아서니 오히려 연회장 안은 죽은 듯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넋이 나간 듯 기부 확약서만 쳐다보고 있었고 아들은 제 뒤를 따라오며 아버지, 한 번만 대화해요. 제발요. 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재원아, 대화는 지난 30년 동안 충분히 했다. 이제는 네가 네 가정을 책임져야지. 이 집 전세 계약 이번 달로 끝나는 거 알지? 주인 집에 미리 말해뒀으니 보증금은 내가 회수해 갈 거다. 너희 둘이 열심히 맞벌이하면 어디 작은 월세방이라도 못 구하겠니? 이제야말로 너희 힘으로 진짜 인생을 살아보거라.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밤바람이 참 시원하더군요. 등 뒤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아버님 설득시켜야지. 이게 뭐야? 그들의 다툼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내에 작은 전세 아파트를 하나 얻어 제 몸 누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0억 가치의 땅은 재단에 기부했지만 재단 측에서 그 땅의 일부를 숲 가꾸기 체험장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저에게 관리인 역할을 맡겨주었습니다. 개발이 예정된 땅이라 곧 공사가 시작되겠지만 재단과 협의하여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돌보며 소정의 관리비를 받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만 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제 마음의 정원을 이제야 가꾸고 있는 셈입니다. 아들 내외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보증금을 빼준 뒤로 둘은 작은 빌라 월세로 옮겼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화려한 쇼핑은 꿈도 못 꾸고 낮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탠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아들도 대기업 다니며 떵떵거리던 기세는 사라지고 이제야 생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하며 살고 있답니다. 가끔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합니다. 예전처럼 땅 이야기, 돈 이야기는 일절 안 하더군요. 아버지, 감기 조심하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제야 진심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명절에 조촐한 선물을 보내오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다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 또한 자식의 버팀목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발로 서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제가 가꾼 나무 아래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제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